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 된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는 이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 앞에 오열했던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 사는 인생에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에 많이 절망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앞날에 충실해 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제 사연. 그럼 지금부터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많은 것을 하고 살진 못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항상 가난에 허덕이는 부모님을 뵈면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순수하고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두 분 모두 배움은 짧으셨지만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사셨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부모님은 모두 일터로 나가셨고 학교에 갈 시간이 가까워 오면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희 남매들의 아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꾸역꾸역 나가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따뜻한 분이셨지만 표현을 막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러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일어났냐, 학교 갈 준비해라 라는 말이 아침 식사 전 말의 전부였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의 이런 부분을 쏙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제게는 오빠와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총 4명의 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집은 언제나 좁고 정신이 없었죠. 청소를 한 지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온 집안은 난장판이 돼 있곤 했어요. 특히 남동생과 여동생은 천방지축 스타일이었고 청소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힘드시니 제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리곤 했는데 동생들의 이런 모습이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각각 6살, 7살이 어린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저와 오빠에게 아주 많이 의지를 했고 그래서 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얘들아, 청소 좀 하자. 네 장난감은 좀 정리도 하고. 과자 먹고 난 쓰레기는 왜 바닥에 놔두는 거야? 쓰레기통이 바로 저기 있는데. 얼른 너네가 먹은 거 정리하고 그만 좀 싸우고. 누나가 좀 해줘. 우리는 아직 어리잖아. 어린 나이부터 왜 자꾸 청소를 시켜 누나. 뭐?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뭐가 어려? 그리고 내가 무슨 엄마니? 누나도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데 너네 뒷정리만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다고. 치, 누나가 해줘. 난 몰라. 할 줄 모른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 엄마 아빠 안 계실 때는 누나가 엄마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다 해줘야지. 동생들은 제게 아주 많이 의지했어요. 엄마 역시 제게 동생들을 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이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자식인데 왜 저는 동생들을 돌보는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안타깝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응석 부리는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제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왜 그렇게도 운이 지지리도 없으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4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시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셨거든요. 순수한 부모님에게 접근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집문서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한 지인분의 말을 곧대로 듣고 집이 없어져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로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 영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을 그저 좋게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고등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께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이제는 남한테 좋은 인상만 심어주지 말고 집만 신경 써요. 가족만.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집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고 살아?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게야.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남이 엄마 아빠를 왜 도와줘? 다들 엄마 아빠 돈 빼먹을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구만. 고등학생인 내가 봐도 딱 알겠는데 왜 몰라? 저는 점점 커갈수록 사회에 눈을 뜨게 됐고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사셨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걸 알기에 제 마음은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딱히 어떤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됐어요. 오빠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 저는 저 스스로가 대학 진학을 꿈도 꾸지 않았죠. 오빠에게 들어가는 등록금과 기숙사비에 생활비는 부모님이 감당하시기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오빠 역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긴 했지만 성적이 떨어진다는 말에 부모님은 오빠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장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지더군요.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직장 언니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였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자리를 가졌던 저는 한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일만 끝나면 언니들에게 술 마시자고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얼큰하게 취하는 느낌이 들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안의 복잡한 일들도 싹 없어졌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 2명은 이런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누나, 나 이번에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는데 사주면 안 돼? 우리 반 애들 이거 많이 신었단 말이야.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 너 누나가 무슨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로 아는데 누나도 돈 없어. 오빠 학교 다니는 생활비도 주고 누나도 먹고 살아야지.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실망이야. 난 진짜 나중에 회사 취직하면 누나한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동생 2명은 이런 식으로 제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몇 번 안 사주고 버티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또 끊을 수 없는 무언가 있다 보니 저는 결국 동생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게 되죠. 저는 늘 빡빡한 생활을 했어요. 분명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월급날이 며칠 지나고 나면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돈을 또 아끼고 아껴서 저축도 하면서 참 열심히도 살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공장 기숙사에서 늘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은 기숙사에 지내던 남자 선배와 매우 친해지게 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도 해보게 됐습니다. 연애를 해보니 제가 새삼 어른이 됐다는 것이 느껴지게 됐고 이토록 가슴이 설레이는 느낌은 처음 받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매일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 남자는 저와 2년을 만났었어요.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 매 순간을 함께했고 친한 공장의 선후배들과 어울려 놀러도 다녔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제게 소홀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저랑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려 노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급기야는 저를 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늘어났죠. 그리고 결국 그 남자가 같은 직장의 다른 선배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는데 그 충격을 받고 저는 얼마 동안 회사도 가지 않고 시골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네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저희 부모님처럼 무조건 다른 사람을 믿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착한 분들도 계시지만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까지 빼앗아가는 영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게 거짓말을 하며 제 남친과 데이트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쌍욕을 할 정도로 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빠처럼 대학교에 가보고 싶었어요. 학창시절에 가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던 대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가끔 오빠가 대학교 축제 이야기도 했고 미팅과 MT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도 꼭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난 후에는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에 가끔 놀러 갔어요. 젊은 청춘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도 보기 좋더라고요. 공장 작업복을 입고 제대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제 삶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빠는 제게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빠에게 찾아가서는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넌 돈 벌어야 되는 애가 왜 자꾸 여길 와서 돈을 쓰고 가냐? 버스비에, 방값에, 식비에. 아휴, 야 그게 다 돈이 얼마야? 야 주말에도 일해야 수당 더 많이 붙는 거 아니야? 오빠, 나도 젊은 청춘이라고. 내가 여기서 돈 좀 쓰고 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벌어야 나도 생활비를 하고 그러지. 어차피 너는 공장에 갔으니까. 어차피라니?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공장에 갔는데 오빠 때문이라고. 오빠 대학교에 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돈 벌어서 오빠 보태주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 오빠는 나한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그렇긴 한데 어떻게 오빠는 내가 대학도 못 가고 돈 벌어서 오빠 보태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진짜 실망이다. 정말 실망이야. 몇 년이 지나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빠에게 저는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와 대판 싸우고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서럽고 힘든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그저 공장에 다녀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무엇이든 제가 결심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대학에 가자 마음을 먹게 됐고 다음날 바로 중고책을 파는 곳에 가서 대입 수능을 보는 문제집을 사게 됐습니다. 남이 다 풀고 난 문제집이었지만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었고 정답을 지워가며 열심히 해보자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제 삶을 변화시켜보자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어요. 힘이 들 때면 항상 저를 버리고 배신했던 남친과 그 언니를 생각했고 오빠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날 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2년 후 야간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 후 저는 대학을 다니게 됐고 오빠에게 주던 생활비를 보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앞으로 동생들 2명도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보태줄 형편이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제게는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그저 저도 다른 집들처럼 편안하게 대학교에 다니며 부모님께 응석도 부리고 도움도 받으며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원망을 해봐야 바뀌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내심 같은 자식으로서 서운하더라고요. 하긴 제 입장이 좀 애매하긴 했었나 봅니다. 옛날 분들의 사고방식은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딱 그 입장이었거든요. 위로는 장남인 오빠가 있으니 양보해야 했고 밑으로는 나이 차이 나는 동생 2명이 있으니 도와주고 또 양보해야 했고 늘 그런 삶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최대한 저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학교에 다녔고 일도 했습니다. 대학에 가보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소중한 인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17살이나 많으신 아저씨였는데 저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을 하다가 뒤늦게 한이 맺힌 공부를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모르는 것도 많으셨지만 지금 이 삶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매우 행복해 하셨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부인과는 이혼을 하시고 아이도 떨어져 지내서 홀로 사셨는데 가끔씩 제게 맛있는 반찬을 하셨다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분을 만나면 저는 항상 어린 아이처럼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잘하셨을 것 같은데. 허허, 고맙네. 그렇게 말해주니.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들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나도 사실 부인과 자식들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 다만 거기에 끼어있는 다른 가족들하고 조금... 이 얘기는 들어봐야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네. 저녁 먹고 왔어? 안 먹었지? 아저씨가 오늘 월급 탄 날이니까 삼겹살 사줄게. 어머, 정말요? 안 그래도 일 끝나고 바로 달려오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잘 됐다. 삼겹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조언을 많이 받았었어요. 밥을 먹으며 제가 사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친오빠나 삼촌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날도 학교 동기들과 이 아저씨가 함께하던 자리였는데 이 아저씨의 고향 후배라는 사람을 우연히 식당에서 제외하게 됐어요. 아저씨보다는 5살쯤 적어 보였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저씨는 그 고향 후배와 합석을 해도 되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고향 후배분과 저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고 술이 1잔, 2잔 들어가며 서로 통성명까지 하게 됐어요. 저보다 9살이 많으셨고 아직 미혼, 그리고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시더군요. 게다가 좋은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다니셔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해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던 남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죠. 더욱이 제가 예전 공장에 다니며 사귀었던 남자는 술 먹고 당구 치고 노래방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듣게 된 그 남자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고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친 그 자리는 끝나게 됐고 며칠 후 아저씨에게 제 연락처를 묻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둘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네 연락처를 달라고 하던데 그날 얘기 많이 했었어? 네? 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책이 있다고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요. 그 남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게 된 그 남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셨고 저희 학교 앞에도 데리러 왔어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데리러 온 그 남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고 무척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얼마 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꽤 많은 남자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빠와 남동생은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야, 학교만 다니면 됐지?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하고 왜 만나? 너 미쳤어?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9살이 뭐가 많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인데. 대학원까지 나오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 그리고 나를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준다고. 그 당시에 저는 오빠와 남동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던 때라 무슨 말을 해도 반발심이 강했었어요. 저를 돈 보태주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일이 떠올라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게 잘해주며 저를 떠받들어주는 이 남자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요. 하루하루 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과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말에 저도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무척이나 깐깐해 보이시는 남친의 어머님을 비롯해 집안에 먼지 한 톨 없는 모습에 조금 낯설기도 했죠. 저희 시골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뭔가 분위기가 심오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어색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아요. 남친 어머니는 제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정집안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며 훗날 어떻게 무슨 일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까지 꼬치꼬치 물으셨는데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제가 이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신 표정을 지으셨고 깊은 한숨까지 내쉬셨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아가씨를 데려왔네 우리 아들이. 너답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어머니, 좋은 여자예요.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 좋은 여자예요. 겉에 있는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은 애써 저를 포장해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쪽 방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있었다면 저를 인사를 시켜주셨을 텐데 말이죠. 주방 쪽에 있는 작은 방인 것 같은데 잠시 후 그곳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딱 보기에도 아주 앳된 모습을 한 소녀였어요. 시몬은 그 소녀를 노려보더니 와서 인사를 하라고 딱딱한 말투로 말씀하셨죠. 그러자 잠시 후 그 소녀는 제 곁으로 다가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막내. 그 늦둥이라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지. 공부할 게 있어서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천천히 다 알게 될 테니까. 아, 네. 그동안 남친과 사귀면서도 단 한 번도 동생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라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제가 동생들과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남친인지라 왠지 저를 속인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남친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있었어? 저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자기가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워낙 늦둥이라 나랑 20살 차이 나는 동생이야.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뭐. 설마 내가 속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너무 놀라서 그렇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신경 쓰지 마. 그게 뭐 우리랑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꽤나 신경 쓰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남친을 믿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와중에 제 뱃속에는 아이가 생겨버렸고 예정보다 더 빨리 날을 잡아 후다닥 결혼식을 치렀어요. 제 입덧도 너무 심했는지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쓸 여력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과 오빠, 동생들은 왜 이렇게 후다닥 급하게 하냐며 성화를 하셨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제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신우는 좀처럼 공식적인 자리에도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았고 제가 시댁에 갈 때도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신우를 부르러 간다고 할 때도 시모의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제재를 했어요. 얘 냅둬라.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 그냥 너랑 네 애기만 신경 써. 괜한 것에 신경 그만 쓰고. 아니 그래도 같이 식사하면 좋은데. 됐대도 그러네? 얘가 왜 고집이 이렇게 세? 시모는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신우에게 말 한마디 못 섞게 하셨어요. 잠깐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신우에게 딱딱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고 신우 역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그것만 신경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바빠서 한동안 신우에 대한 것을 잊고 있다가 어느 날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지 뭐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부엌으로 향했더니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와 그릇 정리 등을 신우가 혼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갓 20살도 채 되지 않은 신우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한쪽 가슴이 짠해오더라고요. 시댁이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충분히 도우미 이모를 써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신우가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신우에게 달려갔더니 신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어머나, 이걸 왜 혼자 다 해요? 이리 줘요. 내가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응? 나한테 다 말해봐요. 신우는 제게 살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눈물이 맺혀 절박했던 얼굴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꼭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얼른 신우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그 찰나 때마침 시모가 오더니 저보고 당장에 가서 잠이나 더 자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새벽잠도 없다니? 얼른 가서 잠이나 자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괜히 애기 깨서 온 가족 다 잠 깨우지 말고 얼른. 아니 그래도 어머님, 아가씨 혼자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해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아이고 참나. 쓸데없이 또 참견한다. 내가 말했지. 너는 네 일이나 알아서 하라고, 응? 제발 참견하지 말고 들어가서 네 애나 잘 봐. 시모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그날의 일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신우와 다시 연락을 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신우 연락처도 모르고 시댁에 가도 철저하게 신우와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낸 남편의 고향 선배인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여쭤봤죠.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신우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제게 말하셨죠. 신우? 걔 동생이 있어? 걔 동생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동생은 무슨 동생? 결혼식장에도 없던데 뭘. 아니에요. 20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더라니까요. 결혼식장에는 무슨 과외가 있다고 못 왔고요. 근데 이상해요. 어머님이 저하고는 말도 못하게 하고 신우는 눈치만 슬슬 보고 정상적인 딸과 엄마 사이 같지가 않아요. 뭐? 그래? 그럼 기다려봐. 내가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들 통해서 좀 물어봐 줄게. 남편도 시모도 아무도 신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 동기인 그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신 시부의 막내 동생이 아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가진 것이 없는 여자라 반대가 심했고 결국 아이만 데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시부의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고 제 시할아버지가 시모에게 유산을 물려줄 테니
아이를 키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이, 그래, 그렇다네. 이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나도 엊그제 처음 들은 거야. 근데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저씨, 그게 있잖아요. 신우가 저를 보고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시모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에 구해줘야지. 아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심하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 애기 엄마 고향 옆 동네 살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내가 한번 수소문해볼게. 그 여자도 자기 자식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꼼짝도 안 하는 남편하고 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에 그 집에서 빼와야지. 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달라는 말을 했겠어. 저는 그렇게 아저씨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고 아저씨는 신우 엄마의 존재를 수소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심을 다해 신우를 시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걸 네가 왜 참견해? 걔는 엄연히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라고. 다 자기 팔자지 뭐 어쩌겠어. 괜히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애나 잘 키우면서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서 되는 일도 없으니까. 뭐라고?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 아이 키워주기로 하면서 유산도 많이 물려받으셨다며. 신우가 나한테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보기에도 신우는 우리 집에서 거의 투명인간, 아니 하녀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해? 그것도 다 자기 팔자라고. 당신도 그렇게 컸다며. 오빠 동생들 도와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못 배우고 돈도 못 모으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있는 집에 배운 남자 만났으니 하늘에 감사해야지. 혹시 알아? 그 애도 나중에 팔자 고칠지. 남편이라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것 마냥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는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만약에 신우를 데려와서 키우지 않았다면 남편 역시 이 정도의 학벌과 부를 갖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게 된 저는 이제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도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갑작스러운 시댁 방문에 시모는 깜짝 놀랐고 화장실에서 커튼을 손수 빨고 있던 신우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신우 데리러 왔어요. 제가 좀 데리고 어디 갔다 오려고요. 뭐? 네가 왜 데려가니?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얘 한창 바쁜 애야. 공부할 나이에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공부할 나이에 왜 이 집 하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늦둥이라고 하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늦둥이를 왜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요? 아가씨 나와요. 얼른. 아니 얘가 정말 미쳤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디 시애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지를 않나? 네 새끼들이 이거 보면 뭘 배우겠냐? 어머님, 저 다 알아요. 아가씨가 이 집에 왜 왔는지, 그 대가로 어머님이 뭘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곱게 키워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하세요? 아가씨 당장 나와요. 당장! 옷도 뭣도 챙길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요, 얼른. 저는 우물쭈물하며 시모의 눈치만 보고 있던 신우에게 다가가 팔을 확 끌어당겼고 그대로 저희는 그 집안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성인도 안 된 신우는 시모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아서 눈치만 보고 시모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바보가 돼 있었어요.
하도 눈칫밥을 먹으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요받다 보니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이야기할 줄 몰랐던 신우는 저와 함께 그 집을 빠져나오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길로 일단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직장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던 여동생에게 신우와 당분간 같이 지내달라는 부탁을 했고 다행히도 여동생은 저를 잘 도와줬습니다. 신우는 웅얼웅얼거리며 제게 말했어요. 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 이러면 우리 엄마 잘못된다고.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데 커튼도 다 못 빨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가씨 엄마가 어디 있는지 저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아가씨 데려오면서 유산 물려받았고 아가씨는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아가씨 본인 자신만 생각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동생 집에 가 있어요. 당분간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쉬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 엄마도 꼭 찾아주고 아가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휴. 저는 그렇게 신우를 그 집에서 구출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고향 선배인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싸그리 말씀해드렸어요. 아저씨는 제게 신우의 엄마를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남편은 동물처럼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신우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 시모에게 했던 말들을 이미 다 들은 상태였고 몹시 흥분해 있었죠.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너 미쳤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는 주제 어디서 감히... 뭐라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엄마한테 뭘 했다고 그래?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밖으로 구출해서 사람처럼 살게 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거 신고라도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알았어? 당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도 똑같아. 이 방관자야. 당신도 신우를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눈도 한 번 안 마주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네가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남편은 쌍욕을 하며 제 뺨을 휘갈겼습니다. 어찌나 그 손이 매섭던지 저는 그만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게 됐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더군요. 이 세상에 엄마를 닮지 않은 자식은 없는 것인데 말이죠. 남편이 그동안 박식한 지식과 따뜻한 행동으로 저를 품어줬던 것은 제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뺨을 맞은 저는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제게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대면서 시모에게 당장 용서를 빌라고 했고 신우 역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 오빠에게 이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싹 해줬고 친정 오빠는 더 이상 그런 집안에서 살지 말라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저에 관해서 상담을 다 해주더군요. 제게 그동안 받았던 것을 이렇게라도 꼭 갖고 싶다고 하는 오빠를 보니 지난날 제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빠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우 엄마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됐죠. 지방의 한 요양원에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며칠 동안 수소문을 한 끝에 소식을 알려주셨고 저는 또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신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신우는 사실 너무 어릴 때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걸 기억하고 있진 못했어요.
다만 시모가 돌아가신 시부나 시할아버지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간 자신의 일들을 상상했다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아니야, 아가씨. 그거 아니야. 엄마 도망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도망가면 우리 엄마 잘못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버텼는데 그러면서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어. 갓난쟁이 때 와서 이런 대접 받으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만 시키는 거 하라고. 무서웠어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울고 있는 신호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안아줬고 그날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신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니 다시 한번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날 제 삶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 부모님과 오빠, 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만 하는 제 인생을 한때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얼마 후 신우의 친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알게 됐고 저는 아저씨와 함께 그곳에 신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신우의 엄마는 정신병이 생긴 이후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험한 삶을 살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신우와 신우의 친엄마는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눈, 앵두같이 도톰한 입술과 웃을 때 눈웃음을 치는 것까지 아주 똑같았죠. 신우의 친엄마는 정신병을 앓고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셨지만 신우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신 것 같았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을 잃고 살아가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우 친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신우는 말없이 자신의 엄마에게 다가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신우의 친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수연이, 내 딸 수연이 맞지? 그치? 수연이 맞지? 맞는 거지? 친엄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신우는 그대로 엉엉 울면서 친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 꼭 안아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다면서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는 신우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말했죠. 이제 다 괜찮아. 나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봤을 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니,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랑 아가씨 딱 둘만 생각하자. 알았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지. 은혜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말고 앞으로 못다한 공부하면서 엄마랑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해줘. 알았지? 그리고 저는 그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신우 앞으로 남겨놓은 작은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시댁에서 짐을 싸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친모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신우의 친모의 상태는 점점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셨고 정신병의 증세 역시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저는 그 집에 들러 반찬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도 사다 주고 있답니다. 생활비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신우 친모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아주 오래전에 입금되어 있었고 현재도 그 돈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기에 제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군요. 시모와 제 남편은 전혀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지만 그 두 모녀는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우가 시댁에서 하던 집안일들을 다른 사람을 시켜 하느라 시모가 아주 고역인가 봐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 누가 꼼짝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을 한답니까? 어린 신우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시댁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 6개월 후에 정식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 그동안 제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져 있던 것 같군요. 이혼 과정에서도 얼마나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말을 쏟아내던지 아이 보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짓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삶이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제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솔직히 멘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참 동안이나 많이 힘들었다가 이곳을 알게 되고 사연을 남기게 됐네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제 가족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